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비열한 행태. 2.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입하다. 3. 한국은 대마도를 되찾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은 과거에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무서운 행동을 펼쳤다. 그들은 군사적인 침공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영토를 침략하고 그 지역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놓으려 했다. 이러한 행동은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과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자신들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고유한 문화와 기술적인 진보의 대표자로 여기며 다른 나라들을 자신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과거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고 자신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잃어버린 우리의 땅. 대마도를 한국이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고지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괴롭히던 일본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국제사법재판소만 믿고 까불던 일본을 외교적 결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일본의 추태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통보로 불만을 토로하며 협의를 파탄냈습니다. 앤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이번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은 삼국 간 평화와 화합을 약속하는 자리였지만 대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며 협의를 깼습니다. 독도를 방문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행보를 문제 삼아 일본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협의를 깐 것인데요. 양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독도 문제를 끌어들이며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은 이번 일방적인 불참에 대해 오히려 한국을 배려한 행위라고 말하며 불참을 옹호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이 일부러 국제무대에 독도를 분쟁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독도를 신유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으로 끌어들여 국제사법재판소 ICJ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일본은 영토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유초부터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한국 입장에서는 없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도 조건 실건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논의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승리인 셈입니다. 재판소로 가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오랜 기간 각종 국제기관에 로비를 했으며 와다 히사시의 존재 덕분에 아직도 일본의 입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집요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는 독도 공격에 한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국에서 발견된 고지도 덕분에 일본에 대한 역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영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과거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은 미국 페리제독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으로 일본은 서양 문물을 흡수하게 되었죠. 페리제독은 일본을 바라보던 중 미국이 진출할 수 있는 영토를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오가사와라 제도, 일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섬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틈을 페리 제독은 노렸고 그는 무인도나 다름없는 오가사와라에 미국 포경선을 위한 저탄장을 설치해 식민지화했습니다. 까만게 이 사실을 모르던 일본 막군은 뒤늦게 이 정보를 알게 되고 오가사와라 제도를 되찾기 위해 이주민단을 편성, 뒤늦게 오가사와라 제도의 사람을 거주시키며 자국 영토로 편입시킬 자료를 수집하기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오가사와라 제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 등 당시 서양 열강은 이를 제대로 된 근거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때 일본이 반박한 자료가 유럽 동양학자 클라프로트가 번역한 지도, 삼국저방지도의 프랑스어 판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적힌 오가사와라 제도는 분명 일본의 소유였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삼국저방지도의 증거를 인정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지도는 일본의 공식적인 증거 사료로 활용되며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지배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었죠.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독도를 포함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한국이 소유했다가 잃어버린 땅, 대마도를 한국 영토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저방지도를 근거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고지도 역시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 제니스는 여러 지역을 탐사하고 이를 하나로 정리한 자료를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커리어라는 한국 자료를 검토하던 중 대마도가 한국 소유라는 것을 표시한 고지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르는 군사 작전의 바탕을 수립하기 위해 취합된 정보라는 점을 언급한 이 고지도의 하단에는 울릉도를 포함해 대마도를 대한민국의 대표 섬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작성된 문건으로 이 당시 일본 문건도 포함해 작성된 자료라. 이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대마도를 한국의 땅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도 코리아, TSUSHIMA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일본이 왜곡을 하고 싶어도 왜곡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패망한 일본의 땅으로 간주되던 대마도를 한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련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일본의 영토로 넘어간 대마도를 한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대마도인들 역시 본인들을 일본인으로 여기기보다 조선인으로 여기며 한국이 자신의 고향임을 암시하는 내용 역시 자료로 남아있는데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산봉사의 화원승, 통계 현정 스님은 일본 표회록이라는 책에서 대마도인의 풍습을 설명했죠. 일본의 지배에 놓여있던 대마도인들은 조선을 부처의 나라로 여기며 중국인들보다 더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정 스님이 대마도에 표류했을 당시 대마도인들이 그를 둘러싸며 우리 조선인이라 불렀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증거죠. 그들과 생활한 현정 스님은 대마도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조선이라고 칭하며 한 번도 일본을 본국이라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어를 사용했을 때도 대마도 사람들은 능숙하게 답변했다고 하죠. 청나라 강희제 시절 제작한 16성구변도 회에도 한반도 지도 중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 표기된 부분이 있는 만큼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마도는 당연한 한국 땅이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미국의 고지도 자료까지 합쳐지면서 이제까지의 자료로 충분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영도 분쟁 신청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도와는 달리 대마도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복 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일본을 향해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메가더 사령관에게 대마도 확보를 위한 로비를 했다고 하죠. 불행히도 6.25 전쟁이 터지면서 대마도를 끝끝내 반환받지 못했죠. 이제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다시 되찾을 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을 건다고 하면 한국에게 승산이 높은 싸움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하기에 무조건 한국이 이기는 싸움인데요. 마찬가지로 대마도 문제에 관해서 재판에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과거 선례에 비춰봤을 때 일본이 불리한 것이 명백하죠. 과거 오가사와라 제도 반환 당시 미국은 일본의 증거의 승복, 이를 조건 없이 넘겨주었죠. 마찬가지로 지도에 나와 있는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꼼짝없이 땅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일본 땅인 오가사와라를 미국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무시할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를 활용하자 일본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외신들 역시 한국이 제소한다면 70% 이상 한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일본의 패배를 점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가자 일본은 한국을 달래기 위해 화해를 청했지만 과연 한국이 일본의 화해를 받아들일까요? 일본의 만행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국제적으로 드러나길 바라며 우리가 잃어버린 옛 영토를 2021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의 모든 배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전 세계를 물류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초거대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23일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븐 호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운하의 통행은 6일간 완전히 차단됐고 이집트는 운하가 막히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에버기브노의 선사인 에버그린에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선박은 일본 선사 쇼에이 기센이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겼는데요. 치명타를 입은 것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육지 길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에버그린은 국제적인 길막, 민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중국 난징의 한 고속도로에서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EVRGIN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4개 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섰고 사고 지점 뒤로는 수십 대의 차량이 그대로 멈춘 상태로 기다리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해운사 에버그린의 하청을 받은 운송업체의 트럭이었는데요. 그리 특이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지만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중국 웨이보에 확산됐는데요. 에버그린이란 브랜드의 트럭은 다른 국가들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는 등 또 다시 화제가 되며 길막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은 자사의 컨테이너선이 대만에서도 사고에 엮이는 바람의 최악의 한 줄을 보내게 됐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기븐, 에버기번, 호와 동급인 에버젠틀,
호가 타이베이라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두의 기중기와 부딪혔고 사고 여파로 컨테이너선의 굴뚝이 심한 손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구를 관할하는 대만항공사 TIPC 지룽지사 측은 전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을 완료한 기중기와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고속도로를 막은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에버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버그린 하면 길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수에즈 운하 사고가 에버그린의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사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인 덴마크 AP 몰러 머스크는 에버기븐의 소유주를 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피해 보상은 현재 진영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해양상업고등법원에 2021년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븐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에버기븐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주요 무역은 완전히 차단됐고 당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쉼척도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수백 척의 배들이 에버기븐 뒤에 줄을 지어 후진했고 일부 배들은 희망봉 주변으로 오해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사 입장에서는 일본 배 한 척 잘못 샀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좌초당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군안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의 손가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일본 조선소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선언을 한 겁니다. 공동의 손은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과 화물이 공동으로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에버그린의 시련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년 전 에버그린의 1만 2천 TEU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는 미국 동부 지역 볼티모어항 시거트머린 터미널을 출발한 뒤 같은 날 저녁 체서피크만 해상에서 좌초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8m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 수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초됐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이번 사고로 선체 손상이나 선원과 화물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고 기름 유출이나 해양 오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박 인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버그린은 미국 해양군 안회사 돈존 스미트를 기용했고 해양군 안회사는 배 주변을 준설한 뒤 밀물 시간을 기다려 이틀간 배를 진흙 바닥에서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만조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좌초된 지한 달 만에야 세 번째 시도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에 실려있던 5천여 개의 컨테이너 중 500개를 내리고 주변 해저를 13.1m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븐 호처럼 에버포워드에 대해서도 공동의 손가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에버그린은 자사의 배가 수에즈 운하 차단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사인 일본 슈에이 기센에게 공동의 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사에 질려버린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손절하고 한국의 초대형 일감을 안 그래도 전 세계 대형 선박 수주가 밀려들어 작은 배는 주문을 받지도 않는 한국조선 3사에 최근 대만 선사 에버그린까지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이 에버그린이 발주 예정인 컨테이너선 24척의 유력한 파트너사로 물망에 오르며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에버그린은 1만 6천 TEU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입찰을 시작했는데 발주 규모는 24척,
가격은 척당 1억 7,500만 달러, 무려 2,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층 계약 금액은 40억 달러, 약 5조 3,400억 원 상당입니다. 어마어마한 계약 규모인데요.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 수주전에는 일본 1위 조선소인 이마바리조선,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 중국 다렌조선 등도 참여하는데 한국조선 3사가 친환경 초대형 선박 제조에 워낙 경쟁력을 갖고 있어 수주 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암으로 선박을 만들 도크가 부족한 만큼 에버그린은 여러 조선사에 나눠 발주할 확률이 높은데요. 수개월 동안 기술 사양을 살피고 최종 파트너사를 확정할 예정인데 조선업계의 예상은 일본 조선사들은 당연히 거르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조선사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을 꼽고 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의 모회사인 중국선박공업 CSSC는 아직 2026개의 슬롯이 남아있는데요. 중국 선박공업의 자회사들끼리 힘을 합쳐 여유로운 슬롯을 무기로 에버그린의 주문을 따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 3사는 세계 1위 수주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띄울 전망인데요. 영국 조선의 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65척의 수주 잔고를 기록해 전 세계 일감의 44%를 따내며 중국을 약 7%포인트의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1분기에만 누계 수주 3조 원을 돌파해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대우조선해양은 1분기 수주액이 약 1조 6천억 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치의 11.5%를 이미 채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3년치 일감을 확보했으니 세계 선박 제조 시장에서 한국조선 3사의 수주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해줍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더욱이 미국, 독일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에 다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친환경 LNG선, 미래형 선박 개발의 사활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번 좌초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차라리 만들 때부터 제 값을 주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업체들은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중군 사조직 RSF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 각국들은 자국민 철수 작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도 수단 교민 철수작전 프라미스를 실행해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인 탈출 작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비하히읒 다른 나라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극찬을 받았는데요. 다수의 나라에서 외교관들은 급하게 철수시키고 민간인 수만 명이 현지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떻게 외교관부터 철수시키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미국 정부가 수단 상황을 오판하면서 외교관들만 철수시키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철수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가했습니다. 미국은 치누크 헬기 등 항공기 6대를 동원해 70명 정도의 자국 밑제 3국 외교관 100여 명을 에티오피아로 대피시키고 하르툼 주재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수단에는 여전히 미국인 약 1만 6천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 베스 미 국무부 차관은 자국 외교관들의 철수 작전이 성공한 뒤 민간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 자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며칠 안에 수단에서 우리 국민을 철수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도 이날 수단 내 자국 외교관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수단 내 다른 자국민을 위한 철수 작업은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내 캐나다인은 당국에 등록된 사람만 약 1,6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기구인 유엔 직원들도 육로로 수단을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재빨리 수송기를 급파해 교민들에 대한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단 내전으로 3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고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목숨 건 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교전이 집중된 수도 카르툼의 국제공항은 폐쇄됐고 대부분 병원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거리 곳곳에 사상자들이 방치된 상황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민들이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까지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먼저 주수단 한국대사를 포함한 한국 외교관과 교민들은 소도 하르툼의 주수단 한국대사관에 집결한 후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교민들이 대사관에 전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대사와 외교관들의 위험을 무릅쓴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전이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국대사는 탈출 3일 전부터 교민을 일일이 찾아 차량에 태워 대사관으로 데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대사관에 모인 28명의 교민들은 처음에는 도착지인 총회의 도시 포트 수단까지 차로 13에서 15시간 걸리는 경로를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경로를 바꿔 이동에만 약 1174km, 3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탈출한 교민에 의하면 교민들이 탄 차량이 수도 밖으로 이동하던 중 총격 소리가 한 차례 들려 일시 정지한 뒤 다시 움직였고 이들이 육로로 이동하는 동안 수단 신속지원군 RSF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이들이 탑승한 45인승 버스를 호위했습니다. 수도 하르툼에서 시 외곽으로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를 탄 신속지원군들이 한국 일행을 지켰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UAE 대사관 차량이 한국 일행들을 에스코트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선을 넘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미리 준비한 김밥 40줄과 경단떡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교민들은 비상식량으로 갖고 있던 과자와 라면, 오징어포, 인삼차 등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민들은 이날 유엔군 등의 보호를 받으며 유럽 등 다른 나라 교민들과 함께 육로를 통해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는데 육로 이동 시 피랍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에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단 정부군, 반군 양측의 제3국 교민 철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협상을 중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국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은 현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정보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특히 UAE의 정보력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는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모두와 연결돼 있었고 한국 측에 이번 탈출 과정을 같이 하자는 제안도 먼저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 역시 포트 수단에서 선박편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등 157명을 사우디 제다항으로 철수시켰고 이에 한국도 같은 철수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작전 이후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군을 중심으로 철수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외교부는 사우디의 외교 채널로 철수 지원을 요청했고 사우디 주재 한국대사와 사우디, 제다의 총영사는 교민 철수 관련 논의를 통해 사우디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사실 이번 수단 교민 철수 작전은 중간에 작전을 변경할 정도로 급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교민을 수단에서 지부티 주둔 미군 기지로 이송해 공군 C-130J로 귀국시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부티 미군 기지 공항이 협소하고 각국의 교민 철수 작전 수송기가 몰려
급히 사우디의 제다공항을 이용하기로 계획을 바꿨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4일 우리 교민들이 수단을 탈출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에 도착하자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군인들이 우리 군용기 앞에서 한국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장미꽃을 들고 그리고 UAE 알아라비아 TV는 이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턱수염을 기르고 우람한 몸집의 사우디 군인은 품에 안은 장미꽃을 한 송이씩 교민에게 나눠주며 인사했고 교민들은 장미꽃을 받으며 긴장을 푼 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 환대를 받은 우리 교민들은 제다에 대기 중이던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에 한국은 지난 22일에는 오만 살랄라 항에서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수송기 이송이 어려울 경우 청해부대를 통한 해상 이송도 대비했던 것입니다. 청해부대 39진에는 충무공이 순신함이 배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단을 탈출한 교민들은 남아있는 수단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탈출 직전까지 현지인과 통화했는데 외국인인 우리의 안전을 더 걱정해 줬을 정도라며 수단이 빨리 안정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수단 현지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 5명도 함께 버스에 태워 수단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단 수도에서 포트 수단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본인이 도착하지 못하자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방탄차로 직접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버스에 태워 같이 수단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들은 한국이 마련한 비행기를 타고 수단을 탈출한 것일까요? 지난 2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교민 탈출을 위해 지부티로 이동해 대기 중인 C-130 수송기, C-2 수송기를 비롯한 자위대, 부대를 수단에 파견해 수송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공군을 파견해 388명을 지부티로 대피시켰을 때에도 이 가운데 일본인들이 있었고 이번 한국의 교민 탈출 작전 중에도 한국인들이 일본인 5명을 함께 데리고 나와준 것을 보면 일본 자위대가 주도하는 일본의 교민 구출 작전은 지난 아프간 철수 작전에 이어 여전히 신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무장단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탈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견해 자국민 500명 정도를 대피시키기로 했지만 구조는 일본인 1명에 그쳐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구출돼 일본으로 돌아온 야스이 히로미 씨는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 정부는 지금도 현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신들을 탈출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 현지인들이 오히려 나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다. 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10여 대의 버스를 준비해 탈출시키려 했으나 결국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스이 씨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대피하는 현지인 입장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좀 더 일찍 구조 작전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하느라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은 중동 순회를 하느라 정부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래야 어찌되었든 자국민의 목숨이 걸린 작전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아프간에서도 실패하더니 이번에도 자국민 탈출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